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농업 피해액이 10년간 1조 6천억 원 가까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유럽 지역의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네덜란드와 덴마크산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쇠고기가 단계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한 EU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농업 피해액이 10년에 걸쳐 1조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산 쇠고기 품질이 뉴질랜드산과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개방 시기를 올해로 설정한 다음 산출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 도매 가격이 1.2% 떨어지고 이에 따라 한우와 유구가 1조 1,9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돼지가 2,800억 원, 육개가 8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쇠고기 소비가 한 유구에서 유럽산으로 직접 대체되는 건 물론이고 국내 농축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가격 경쟁력. EU산 쇠고기의 평균 수출 단가는 2016년 기준 1kg당 5.04달러로 미국산은 물론 호주산보다도 낮습니다. 실제로 EU산 쇠고기가 일본에 수출된 물량을 살펴보면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맺은 2013년 120톤을 시작으로 2016년 890톤으로 늘었고 2017년 8월까지 1,143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특수 부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EU산 쇠고기는 한국에서 수출 경쟁력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40%에 달하던 EU산 쇠고기 관세가 한 EU FTA의 영향으로 올해 20%까지 떨어진 데다 2026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업계의 생존이 걸린 만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자급률이 지금 35% 선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산 소고기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축산 산업, 특히 한우 산업이 붕괴되는 이런 지름길이다 생각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농경연 관계자 역시 2025년 이후에는 수출 가격이 다소 낮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에도 농업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주 PLS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본 데 이어 오늘은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불제 개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정 핵심 이슈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직불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김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농정개혁의 화두로 직불제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고 쌀, 밭, 조건 분리 직불제를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직불금이 쌀과 대농에 편중된 탓에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영세농의 소득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따라서 소규모 농가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면적이 작을수록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역진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소득 보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농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보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쌀 변동 직불제의 폐지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동 직불제 폐지에 앞서 수학기 쌀값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농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를 농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해 농가의 기본 소득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합된 직불금 예산에 3조 2천억 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여당이 당초 제시한 1조 8천억 원의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한편 농민단체는 직불제 개편 논의에 농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직불제 개편의 큰 틀을 짠 후 세부 시행 방안을 만들 때 농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급적 연초에 직불제 개편의 뼈대를 만들고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쌀값 안정 대책을 비롯해 밭작물 수급 안정 대책, 면적별 직불금 단가 등 쟁점 사안들을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직불제 개편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점들이 왜 나오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아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아영 기자. 먼저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가 내놓은 직불제 개편의 이유는 형평성 부족입니다. 현행 직불제는 면적에 정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경지 면적이 넓은 농가일수록 더 많은 직불금을 받게 되는데요. 또 전체 직불금의 80%는 쌀 한 품목에만 돌아가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직불금이 상대적으로 후한 쌀을 놔두고 굳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셈인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대농가 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정비해서 면적과 품목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직불제 개편 방향성이 공익형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공익형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직불제의 목적 중 하나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쌀 고정 직불제에서 농가 의무사항은 논현상 유지로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과 비료를 과다 투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농약과 비료 사용 기준 준수와 영농 폐기물 수거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게 되면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 직불제 폐지는 체감상 쌀값 안정장치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서 농가들은 쌀값이 폭락했을 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 농가 조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제 폐지에 앞서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변동직불제 폐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보관은 따로 있습니까? 네, 우선 농식품부는 변동직불제 폐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와 휴경제, 자동시장 격리제 같은 사전 수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래도 수급 과잉이 우려되면 초과 생산량을 격리해서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자동시장 격리제가 시행된다면 풍년이라고 해도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재정당국이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점과 막대한 예산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불제 개편은 언제쯤 결정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할 때 직불제 개편을 같이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목표 가격과 직불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거부했는데요. 따라서 1월 임시국회에서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되면 정치권의 직불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잘 마무리가 돼서 하루빨리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아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시대,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모든 노지 작물로 확대됩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스마트팜 기술로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 습도 등을 측정 분석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적절한 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영농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 사상 최악의 폭염 등 이상 기후 속에서도 자동 관수 시설이 적용된 덕분에 대부분의 농가가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호한 작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태백과 같은 이제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작년에 좀 이상 기온 때문에 출하를 제때 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제 도입한 농가들은 이제 적정 관수를 통해 가서 품질도 유지할 수 있어서 출하도 하고 이제 농가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난해까지 무와 배추, 양파 등 일부 채소류 품목에 지원되던 스마트팜 기술이 올해부터는 모든 노지작물로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노지작물과 과원 스마트 영농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원예 중심으로 보급된 스마트팜 기술을 노지작물에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관과 농가는 정보통신 기술 장비를 지원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팜 기술은 자동 관수와 관비, 드론을 이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 등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ICT 장비 모델과 농가를 구성해 농식품부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 손해보험이 손을 잡고 소 근출혈 보상보험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근출혈 발생으로 고기가 폐기되거나 싼 값에 팔려 손해를 봤던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국내 축산 농가에서 근출혈 발생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0.5%였던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2017년 1%로 연새 2배나 늘었습니다. 근출혈이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의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현상으로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근출혈이 나타나면 보통 한 마리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가량 소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가 7,400여 마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우 농가가 한 해 근출혈로 약 5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근출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농협경제지주와 NH손해보험이 소근출혈 보상보험을 출시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하고 안심축산이 힘을 합해서 농가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자.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면 농가도 그만큼 도움이 되고 경영에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죠. 보험가입 대상은 축산물 공판장에서 출하되는 고축 상장되는 소로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회 가입 시 5년간 보험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는 소 한 마리당 5,950원이지만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부담해 출하 농가는 1,970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보험금은 근출혈 발생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손해액이 5만 원 초과 50만 원 미만일 경우 자기 부담금은 5만 원이며 손해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입니다. 농협경제지주와 NH손해보험은 농협 4대 공판장인 음성, 부천, 나주, 고령에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개통 4대 공판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최상급 쇠고기 하면 육질 사이에 하얗게 박힌 마블링부터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오는 12월부터 마블링이 적은 쇠고기도 2+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가 마블링에 집중됐던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한 겁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근내 지방 함량인 마블링이 적어도 2+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는 지금까지 마블링 위주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마블링이 가장 많은 쇠고기가 2+ 등급을 받고 지방이 거의 없는 붉은 쇠고기는 3등급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급제는 축산 농가들이 더 많은 마블링 생성을 위해 소 사육 기간을 늘림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 이상의 마블링 기준을 낮췄습니다. 현재 8에서 9번에만 매겼던 2+ 등급이 앞으로는 7번까지로 확대되고 1+ 등급 역시 현재 6에서 7번에서 6번으로 완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마블링과 고기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한 뒤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최저 등급제도 도입됩니다. 마블링이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항목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2+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 등급에 대해서는 근내 지방도 숫자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한편 축산 농가의 경영비를 연간 1,161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말 2018년 10대 농업기술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등이 빈번해지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기술이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1위에 오른 저수지 방제 지원 시스템은 호우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수지의 붕괴 등 위험도를 신속하게 예측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전국의 약 20만 개 저수지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유사시 대비책을 세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수학 사료용 쌀, 미나치카라 6종이 2위에 선정됐고 3위에는 채소 재배에 도움이 되는 고속 12기 개발이 올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논재배에 알맞은 콩 신품종을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논콩 종자는 선풍과 대찬, 대풍 2호와 소청자 4개 품종으로 선풍과 대찬은 수량이 많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해 논재배에 적합합니다. 또한 대풍 2호는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하지만 뿌리 썩은 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배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마름병과 꼬투리 터짐에 강한 소청자는 키가 큰 편이라 쓰러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종 시기와 표준 재식 밀도를 지켜야 합니다. 종자가 필요한 농가는 2월 8일까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축 살처분 작업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268명의 심리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증 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23.1%에 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두어 앞으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우리의 주식인 밥보다 소주나 맥주를 더 많이 마신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비해서 정작 우리나라 전통주 소비량은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왜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주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쌀을 얼마나 드시나요? 밥심 대신에 빵심, 아니면 면심으로 사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량이 40년 만에 절반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쌀 소비를 늘려야 하는 지금, 우리의 술 전통주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전통주라고 하면 단순히 옛날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마신 술,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그 뜻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주류 부문 식품 명인이 만든 술, 또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한 지역 특산주나 예로부터 제조법이 계승되고 있는 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국산 포도로 만든 와인과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제조한 수입쌀 막걸리 중 과연 어떤 게 전통주일까요? 네, 답은 바로 1번이죠. 우리 농산물인 포도로 만든 와인을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전통주를 마시는 길이 우리 농산물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서울의 송절주, 강원도의 옥선주를 비롯해서 그 종류만 약 2천여 가지에 달하는데요. 곡물만으로 빚었다면 탁주나 청주가 되고 약초를 넣었다면 약주, 또 과일을 넣은 경우 과실주로 구분이 됩니다. 만드는 법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쌀과 보리 같은 곡류에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다음 맑게 걸러낸 청주, 또 발효시킨 술을 채 바로 걸러낸 것을 탁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히 마시는 막걸리와 동동주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막걸리 한 병에 들어가는 쌀의 양이 약 200g 정도로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양인데다 또 같은 양의 쌀이라고 해도 막걸리와 같은 술로 만들 경우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전통주를 얼마나 마시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맥주와 소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 반면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이전까지는 가장 잘 팔리는 술은 막걸리였지만 이후에 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또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주류들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주 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탓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도 전통주 살리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먼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술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인 가형 마크는 인증받은 모든 제품에 제공하고 또 황금색인 나형은 인증 제품 중에서 주 원료가 100% 국내산 농산물일 경우에만 발급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의 전통주를 국내외 정부 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우리 술 품평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열어서 전통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국 100여 개의 양조장에서 생산된 수천 종의 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농식품부가 전국 각 도에 34곳을 지정해 우리 전통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주 하면 맛보다는 약효를 따지고 또 명절에만 마시는 술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 속 고단함을 달래주는 술로 맛과 향이 풍부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전통주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마시는 전통주 한 잔이야말로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또 우리의 문화를 지켜가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